최진영 작가 단편소설 제목 디너코스입니다. 오석진과 김영선의 첫째 딸 오나영은 역삼동에 자리한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것을 계기로 3년 전 본가에서 독립했다. 대학생 때는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통학에만 왕복 3시간 넘게 썼다. 취업 후 인턴 시절에도 본가에서 회사를 다녔는데 역시 그 정도 시간이 걸렸다. 인파로 가득한 버스와 지하철에서는 좌석에 앉을 수도, 잠시 눈을 붙일 수도, 책을 읽거나 동영상을 볼 수도 없었고,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 항상 예민한 상태로 주변을 살펴야 했다. 학생일 때는 지하철이 붐비는 시간을 피할 방법이 있었다. 1교시 수업이 있는 날은 어쩔 수 없었지만 사람들의 퇴근 시간과 하굣길이 겹치는 러시아워에는 카페에서 두어 시간 공부하다가 늦지막이 집에 갈 수도 있었다. 유동 인구가 적은 시간의 지하철에서는 좌석에 앉아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책을 읽거나 팟캐스트를 듣거나 영어 공부를 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하다 보면 1시간 반이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 날씨가 좋을 때는 버스를 타지 않고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산책 삼아 걸어가곤 했다. 인턴 기간이 끝나가고 별 문제 없이 최종 합격하리란 예감이 들었을 때 오나영은 재빨리 회사 근처의 원룸 시세부터 알아봤다. 월급으로 감당할 만한 월세를 구하긴 힘들었다.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수월하며 원룸 공급이 많은 지역을 찾아보다가 판교 근처로 눈을 돌렸다. 판교 또한 강남만큼 월세가 비쌌다. 그래서 정자동에 집을 구했다. 정자역에서 강남역까지는 지하철을 타고 20분 정도 걸렸다. 물론 엄청난 인파에 시달려야 했지만 그 정도의 피로감은 충분히 감당할 만했다. 수입 없는 학생 때는 돈 대신 시간을 쓸 수 있었다. 직장인이 되었으니 돈을 주고 시간을 살 수 있었다. 언젠가 이직한다면 판교 쪽 회사를 알아봐도 좋겠다는 계산 또한 있었다. 유년기부터 대학 졸업까지 줄곧 한 동네에서만 살아온 오나영에게 독립이란 첫 취업만큼 새로운 경험이었다. 오나영은 그 과정을 의젓하고 침착하게 통과했다. 동생 오민영이 대학에 입학하던 해 오나영은 졸업반이었고 그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원룸 보증금을 치르기 위해서 청년 전용 대출도 받았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학자금 대출을 모두 갚았다. 보증금 대출 이자와 월세도 착실히 냈으며 주택 청약에 가입했다. 이율이 높은 적금 통장을 2개 만들어 그중 1개는 만기까지 채운 뒤 새로운 적금으로 갈아탔다. 오나영은 마트에서 간장 하나를 사더라도 용량 대비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한 뒤 선택했다. 배달 음식을 시킬 때는 적어도 3끼는 나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골랐다. 한 계절 입고 버릴 옷이 아니라 비싸더라도 유행을 타지 않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구매했다. 그렇게 쓸데없는 지출을 줄여서 모은 돈으로 1년에 한 번은 가까운 해외로 여행을 떠났다. 한 달에 한 번은 뮤지컬이나 연극을 받고 전시회를 찾았다. 강변에 조성된 조깅 트랙을 하루 30분씩 달리는 루틴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나중에 큰 돈이 들어갈 것을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치과 진료를 받았다. 오나영은 서울 중심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수도권 거주자의 혜택을 누리며 1인 가구의 삶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동시에 이직을 꿈꾸는 일당백 대리가 되었다. 오석진의 환갑을 앞두고 단톡방에서 가족회의가 열렸다. 오나영을 제외한 3사람은 한 집에 살지만 얼굴을 마주하고 앉을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다. 김영선이 공원의 산책로를 걸으며 토요일에 어디서 뭘 먹을까? 라는 메시지를 단톡방에 올렸을 때 오석진은 거실
오민영은 집 근처 카페에 있었고 오나영은 사무실에서 야근 중이었다. 오석진의 생일은 다가오는 화요일이었다. 토요일 저녁에 가족들과 단출한 식사를 하고 일요일에는 직계 형제자매와 점심을, 저녁에는 친구들과의 모임이 예정되어 있었다. 화요일 새벽에는 혼자 집을 떠나 지리산 등반을 한 뒤 남원에서 하룻밤을 묵고 올 계획이었다. 오석진은 빈말로라도 김영선에게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물어보지 않았다. 김영선 또한 다른 날도 아닌 환갑에 청승맞게 왜 혼자 산행을 하겠다는 거냐고 물어보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 잘 알았다. 토요일 저녁 메뉴에 대한 의견은 각자 달랐다. 김영선은 참치회 전문점을, 오나영은 서울 외곽의 한상차림 한식당을 추천했다. 오민영은 무조건 소고기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단톡방에서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의 일부는 이렇다. 김영선 소고기 구워 먹자고. 오민영 스테이크면 더 좋고. 오나영 4인 스테이크면 너무 비싸. 오민영 그래도 환갑인데 소고기 먹자. 유유 오나영 가고 싶은 레스토랑 따로 있어? 오민영 내일 서치해 볼게. 김영선 오랜만에 가족 외식인데 룸에서 여유롭게 참치 코스 먹지? 오나영. 한상 차림 사진을 올린 뒤 이게 바로 잔치상이지. 없는 게 없음. 오민영 스테이크 먹자. 오석진 그냥 집에서 먹으면 안 돼? 음식하기 귀찮으면 배달시켜서. 김영선 집에서 먹는 거 자체가 귀찮고 그래도 환갑인데 배달 음식은 아니지. 오석진 내 생일이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김영선 참치회랑 한상 차림 중에 당신이 골라. 몇 분 후. 오석진 그럼 난 중국 요리 디너 코스로. 1시간 후 오민영이 광화문 근처 레스토랑. 사진과 위치 정보를 단톡방에 연이어 올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심지어 하루가 지나도록 메시지 옆 숫자 1은 사라지지 않았다. 10대 후반의 오민영이었다면 서운함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그러나 20대의 오민영은 가족들에게 느끼는 복잡한 감정 대부분을 졸업한 상태였다. 오민영은 똑같은 사진과 위치 정보를 고등학교 친구들 4명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올렸다. 이어 우리 이번 모임 여기 어째? 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친구들은 메시지를 바로 읽었다. 모두 귀여운 이모티콘으로 반응했다. 이어서 레스토랑에 가기 전에 들를 카페와 카페에 가기 전에 갈 전시회 정보를 각자 서치해서 재빠르게 공유했다. 모임 날짜와 당일 스케줄은 순조롭게 정해졌다. 토요일 저녁 6시. 중국 요리 전문점 화양연화의 매화룸. 동그란 테이블에 모여 앉은 4사람 앞에 게살 수프와 샐러드가 놓였다. 오민영이 게살 수프를 떠먹으며 중얼거렸다. 여기 코스 가격이나 스테이크 가격이나 비슷한 거 아니야? 오나영이 대꾸했다. 가격은 둘째고 양부터 다르잖아. 오석진은 작은 술잔에 고량주를 따르며 가족들에게 말했다. 다들 한 잔씩 하지? 메뉴판을 훑어보던 오나영은 칭따오를, 오민영은 복분자주를 주문했다. 오석진이 말했다. 너희가 아직 모르는구나. 기름진 음식 먹을 때는 도수 높은 술을 마시는 거야. 그래야 기름기가 싹 씻기지. 맥주는 헛배만 부르고 일단 요리에 곁들이는 술이 아니야. 그리고 술은 달면 안 돼. 음식 맛을 해치거든. 김영선이 말했다. 이런 걸 맨스플레인이라고 하지 않나? 그 말에 대꾸하듯 오석진이 김영선 앞에 술잔에 고량주를 따랐다. 나까지 마시면 운전은 누가 하고? 그래도 내 생일인데 당신도 한잔 해야지. 그럼 운전은 누가 하느냐고. 김영선이 다시 물었다. 이 정도는 괜찮다니까.
도수 높은 술은 금방 날아가. 오나영이 눈을 크게 뜨며 아빠 하고 소리쳤다. 오석진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그때도 오석진은 진짜 딱 한 잔 마셨다는 거짓말을 반복했다. 음주운전의 방점은 딱 한 잔이 아니라 마셨다에 찍힌다는 걸 모르는 사람처럼. 회사에서 부장이 아무도 웃지 않는 징그러운 농담을 던지거나 납득할 수 없는 고집으로 아이템 진행을 복잡하게 만들 때면 오나영은 아빠를 떠올렸다. 우리 아빠도 회사 다닐 때는 누군가에게 끔찍한 존재였겠지? 생각하면 서글프면서도 화가 났다. 방금 오석진이 말한 이 정도는 괜찮다 또한 부장이 자주 하는 말이었다. 그의 괜찮다를 진짜 괜찮음으로 만들기 위해 오나영과 동료들은 주말 특근을 하거나 계획에 없던 출장을 가거나 거래처마다 전화를 걸어 죄송하지만 이번 한 번만 가능할까요? 같은 말을 반복해야 했다. 부장이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할 때마다 오나영은 분노에 사로잡혀 생각했다. 일을 저따위로 하면서 어떻게 부장까지 간 거야? 사실 오나영은 알고 있었다. 일을 저따위로 해도 알아서 처리해주는 자기 같은 직원들이 있어서 부장까지 갔다는 현실을. 부장은 회사를 그만둘 생각 따위 없었다. 그런 생각은 언제나 오나영 같은 직원들이 했다. 엄마도 마시고 싶으면 마셔. 운전 내가 할게. 오나영이 자기 앞에 맥주잔을 치우며 말했다. 됐어, 너 마셔. 난 별로 안 내켜. 김영선이 대꾸했다. 그냥 마시고 대리 부르면 안 되나? 오석진이 말했다. 그럼 대리비나 줘. 내가 운전할게. 오민영이 끼어들었다. 당신은 내 말을 어디로 듣는 거야? 내가 술 안 내킨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김영선이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오석진에게 말했다. 여기서 집까지 대리비 얼마 안 나올 텐데. 오석진이 중얼거렸다. 김영선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쳤다. 식당 직원이 룸으로 들어와 테이블에 빈 그릇을 치우고 전가복을 담은 접시를 내려놓았다. 오민영은 돼지고기와 닭고기 위주로, 오나영은 오징어와 야채 위주로 개인 접시를 채웠다. 오석진은 해삼 하나를 집어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왜 입에 안 맞아? 김영선이 물었다. 오석진이 고량주를 한 모금 마신 뒤 대답했다. 기다렸다가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럼 아빠는 이제부터 할아버지야? 오민영이 숟가락 위에 닭고기와 야채를 쌓으며 물었다. 내가 어딜 봐서 할아버지냐? 법적으로도 65세 넘어야. 오석진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오나영이 물었다. 연금은 언제부터 받아? 아빠, 설마 연금까지 당겨서 날린 건 아니겠지? 그 질문에는 약간의 가시가 돋아 있었다. 5년 전 오석진은 명예퇴직했다. 부장 다음으로 올라갈 자리도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남아있던 소액의 주택담보대출금을 퇴직금으로 마저 갚았다. 아파트는 비로소 김영선과 오석진의 완전한 소유물이 되었다. 오석진은 그동안 하던 일과 비슷한 일을 계속하길 원했으나 55세 경력직을 채용하는 회사는 없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다시 대출을 받을 배짱 또한 없었다. 그래서 오석진은 주식을 했다. 퇴직금은 야금야금 사라졌다. 김영선은 오석진의 주식 투자와 실패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 아파트 대출금이라도 갚았으니 다행이라고 여겼다. 오석진과 30년간 부부로 살면서 김영선이 터득한 정신 건강 증진 방법 중 하나였다. 그나마 다행부터 찾아내기. 오석진은 퇴직 후 3년 동안 낮에는 주식시장을 살피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다. 주식에서 손을 뗀 다음부터는 대리운전도 그만두고 동네 부동산과 당구장을 돌아다녔다.
부동산 사장에게 짜장면을 사주면서 시장에 흘러다니는 정보를 들었다. 당구장에서 만난 동네 사람이 짜장면을 시켜주면 내기 당구 상대가 돼주었다. 조기 노령연금은 환갑부터 가능하거든. 아빠가 날린 건 청춘뿐이야. 노년은 굳게 지키고 있어. 오석진의 대답을 듣고 오나영은 피식 웃었다. 오나영은 오석진을 주로 대책 없이 무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뒤끝 없고 낙천적인 사람이라고 여길 때도 있었다. 오석진은 구김살이 없었다. 환갑이 되도록 구김살이 없다면 둘 중 하나 아닐까?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나 천성이거나. 남은 퇴직금을 주식으로 거의 소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족 중에 오나영만 불같이 화를 냈다. 아빠는 평생 고생해서 번 돈을 어쩜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충동적일 수가 있느냐고, 앞으로 남은 세월이 얼마나 긴데 대체 어쩔 셈이냐고 거듭 추궁했다. 심각하고 진지한 오나영의 질문에 오석진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래, 인생 참 길어. 그러니까 순간의 희비에 일일이 반응하다 보면 금방 지쳐서 제대로 살 수가 없단 말이지. 넘길 수 있는 일은 그냥 넘기는 게 좋아. 어차피 없어질 돈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 오나영은 오석진의 그런 태도가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오나영은 아직 모른다. 오석진의 낙관주의 때문에 조용히 덮고 지나갈 수 있었던 오나영의 실수나 잘못 또한 많다는 것을. 오나영은 부모의 현재 재정 상황이 궁금했으나 물어본 적은 없다. 구체적으로 알아버리면 자식으로서 역할이 생길 것만 같았다. 매달 적게나마 생활비를 보탠다거나 부모님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야 한다거나 행여나 빚이 있다면 어떻게 갚을 것인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인데 오나영의 성격상 그러지 않을 도리가 없을 텐데 오나영에게는 그럴 만한 여윳돈이 없었다. 돕지도 못하면서 스트레스만 받을 게 뻔했다. 오나영은 모르는 편을 선택했다. 오석진이 퇴직하고 2년 뒤 김영선 또한 오랫동안 다니던 출판사를 그만뒀다. 연봉은 박하고 업무는 많은 곳이었으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해 주었기에 꾸준히 다닐 수 있었다. 휴직할 때마다 사장의 퇴사 압박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직원들끼리 똘똘 뭉쳐 휴직한 사람의 자리를 지켜냈다. 직원들은 손수건을 돌리듯 돌아가며 휴직하고 복직했다. 사장은 젊은 시절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했던 사람이었으나 그가 생각하는 노동자의 카테고리에 여성과 청소년은 없었다. 퇴직 후 김영선은 다양한 국비 지원 직업 교육을 받았고 도배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함께 교육받으며 친해진 또래 여성의 수완이 좋아서 사업 규모가 큰 지물포와 연이 닿아 현장 일을 더 배우며 계속할 수 있었다. 김영선의 침착하고 꼼꼼한 성격과 도배 작업은 잘 맞았다. 책을 만들 때보다 스트레스는 덜했고 성취감은 컸다. 출판 일을 그만둔 다음부터 김영선은 아침 일찍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에서 두어 시간씩 운동을 했다. 30년 동안 책상 앞에 앉아 일했기 때문에 목, 어깨, 허리, 손목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 하체 근육 또한 거의 없는 편이었다. 도배 일을 하려면 육체적 건강이 중요했다. 근육을 단련하고 코어의 힘을 키우면서 김영선은 은근한 보람을 느꼈다. 운동은 1 더하기 1은 2가 가능한 세계였다. 하는 만큼 결과가 보였다. 김영선이 청춘을 바친 일들은 대개 그렇지 않았다. 한 권의 책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일, 다른 팀과 업무를 조율하고 갈등을 잠재우는 일, 저자와 동료의 무심하고 무례한 말에 휘둘리지 않는 일, 거래처 직원과 오직 업무적으로 필요한 감정만을 주고받는 일,
사람을 오랫동안 상대하며 신뢰를 쌓는 1등을 무사히 해내려면 예상보다 많은 감정 노동이 필요했다. 결혼 생활이나 시댁과의 관계 등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인풋 대비 아웃풋이 형편없을 때가 많았다. 운동은 육체적 건강과 함께 자신감을 불러왔다. 다 낡아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운동을 할수록 몸이 살아나는 것 같았고 다시 젊어질 여지가 보였다. 자기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자신감이었음을 김영선은 뒤늦게 깨달았다. 퇴직하던 당시 김영선은 자조적으로 자기를 다 쓴 사람이라고 칭했다. 그에 비하면 요즘 김영선은 되살아난 사람에 가까웠다. 출판 일을 30년 가까이 한 것처럼 도배 일 또한 30년은 하고 싶었다. 지금처럼 꾸준히 운동한다면 80살이 되어도 노인 소리는 듣지 않을 것 같았다. 테이블에 칠리새우가 놓였다. 오석진은 이번에도 새우를 하나만 집어 맛만 봤다. 근데 너 카톡 사진은 무슨 의미야? 김영선이 물었다. 프로필 사진을 바꾼 후 오나영은 비슷한 질문을 꽤 받았다. 알면서 뭘 물어? 결혼을 안 하겠다는 뜻이야? 알면서 왜 자꾸 물어? 근데 그걸 꼭 선언까지 해야 해? 오민영이 질문했다. 아직 이 사회는 결혼이 디폴트니까 선언이 필요하지. 오나영의 목소리에서 결의가 느껴졌다. 결혼을 안 하겠다고? 이번에는 오석진이 질문했다. 아, 왜 자꾸 같은 걸 물어? 돌아가면서. 그래. 그럼 아빠는 찬성. 당신은? 우리 찬성이 뭔 의미 있어? 다 큰 성인한테. 김영선이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오나영은 약간 놀란 표정으로 부모를 쳐다봤다. 김영선이 질문했다. 그럼 아이는? 아이도 안 낳을 거야? 그래도 자식은 있는 게 좋을 텐데. 오나영은 더욱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지금 나한테 비혼 출산을 권하는 거야? 김영선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확실히 결혼은 여자한테 손해야. 근데 출산과 양육은 또 다르거든. 그건 결혼이랑 개념이 완전히 달라.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그 경험은 해보면 좋겠거든. 직장인이 된 후 오나영은 엄마가 자기들을 낳고 키우면서 일 또한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아빠에 비한다면 엄마는 2인분, 아니 4인분의 삶을 살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어릴 때는 엄마의 대단함을 전혀 몰랐다. 엄마 없는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가 있었다. 엄마와 같이 숙제를 하고 밥도 먹으면서 언제나 붙어 있고 싶었다. 그런 시기는 금방 지나갔다. 중학생이 되면서는 엄마가 방에 함부로 들어오는 게 싫었다. 반드시 노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숙제든 친구 관계든 질문하지 않길 바랐다. 책상에 물건에 손대지 않았으면, 옷차림에 간섭하지 말았으면, 잠 좀 일찍 자라고 잔소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가족 여행보다는 친구와 시내에서 노는 게 훨씬 재미있었다. 그런 시기 또한 금방 지나갔다. 요즘 오나영은 20대의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종종 궁금해한다. 결혼 전 엄마는 어떤 사람과 사귀었고 아빠와 연애하는 상상은 도무지 할 수가 없었다. 주말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 취미는 무엇이었을까? 술에 취하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여행은 다녔을까? 결혼하지 않았다면 엄마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오나영이 물었다. 내가 비혼을 선택한 이유가 뭘 것 같아? 김영선이 대답했다. 가부장제, 경력 단절, 믿을 만한 남자가 없어서. 고개를 끄덕이며 오나영은 대꾸했다. 다 맞는데 가장 큰 이유는 돈이야. 마음 맞는 남자 만나서 아이 없이 살면 경력 단절은 없겠지.
가부장제 같은 것도 대화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근데 엄마 말처럼 아이가 생기면 그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 될 것 같단 말이야. 나는 부모 역할을 진짜 제대로 하고 싶거든. 그러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남들 하는 만큼만 하려고 해도 많이 들 거야. 근데 생각해봐. 결혼한다면 결국 나와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랑 하지 않겠어? 그럼 아이 키우면서 돈 때문에 휘청휘청하겠지? 휘청휘청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경험 대비 리스크가 너무 커. 연애는 가능해도 결혼은 아니야. 혼자 사는 게 답이야. 그게 가장 예측 가능해. 오석진이 고량주를 홀짝이며 중얼거렸다. 이래서 저출산 이슈가 계속 나오는구나. 오나영은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아, 나는 그것도 진짜 이해가 안 돼. 있는 사람도 못 챙기면서 왜 자꾸 더 낳으라는 건지. 일자리 부족이랑 인구 절벽이 같이 거론되는 것도 좀 웃기지 않아? 어차피 인공지능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들 텐데. 솔직히 기후위기 때문에 출산을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제 결혼이나 출산은 당연한 라이프 스테이지가 아니야. 엄청난 도전이라고. 오나영의 말을 들으며 오민영은 생각했다. 그래도 나는 아기 낳을 건데. 아기는 너무 귀여워. 나는 친구 같은 엄마가 될 거야. 오민영은 요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아기, 강아지, 고양이, 판다의 영상을 즐겨보고 있다. 굳이 검색하여 찾아보지 않더라도 유사한 영상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그처럼 귀엽고 무해한 영상에 푹 빠져 있으면 현실의 고민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오민영은 2명의 딸과 고양이, 강아지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꿨다. 오민영이 꿈꾸는 미래에 아직 남편은 없다. 오민영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없다. 고추 잡채와 꽃빵이 나왔다. 이번에도 오석진은 고추 잡채만 조금 집어 맛을 봤다. 대체 무슨 요리를 기다리는 거야? 김영선이 물었다. 오석진은 질문과 상관없는 대답을 했다. 당신도 알지? 노태영이 말이야. 걔가 공주에서 양조업 크게 하잖아. 엊그제 걔한테 연락이 왔는데 못 쓰는 양조장 건물 하나를 리모델링해서. 김영선이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난 반대. 뭐든 다 반대. 당신 실패는 주식까지야. 그 다음은 없어. 오석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아니, 끝까지 들어봐. 걔는 나 돈 없는 거 알아서 투자하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아. 내 친구들은 모여서 골프채랑 라운딩 얘기만 하거든. 거기다 대고 내가 등산 얘기하잖아. 이것들이 아주 골동품 보듯이 나를 본다고. 걔들은 산 얘기 꺼내면 어디에 무슨 리조트가 좋다는 말밖에 할 줄 몰라. 나이 들면서 다들 낭만을 잃었어. 난 말이야, 여태 애들 만나면서 밥값 한 번 내본 적이 없어. 내가 계산하려고 하면 다들 말리느라 바빠. 부장으로 명퇴하고 주식으로 망한 사람이 뭔 돈이 있다고 밥값을 내느냐고. 주식 실패한 다음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내 별명이 딴거지가 됐잖아. 오나영은 묘한 표정으로 오석진을 쳐다봤다. 저런 말을 저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한다고? 친구들이 딴거지라고 부르는데도 아무렇지 않다고? 오석진의 말이 이어졌다. 아무튼 태영이가 낡은 양조장 건물 하나를 문화공간처럼 바꿀 거래. 커피도 마시고 독서 모임도 하고 당구도 치고 바둑도 두고 악기 배워서 공연도 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맘 편히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야. 젊은 노인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 나보고 거기서 일할 생각 없느냐고 묻던데. 당신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해? 나 바리스타 자격증 있잖아. 직업교육 때 따놓은 거.
김영선이 도배기능사 자격증을 딸 때 오석진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티블렌딩 전문가 과정을 들었다. 그것을 배워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그저 재미 삼아 했다. 미각과 후각이 예민한 만큼 오석진은 입맛 또한 까다로웠다. 회사 다닐 때도 탕비실의 믹스 커피나 캡슐 커피는 절대 마시지 않았다. 회사 근처 핸드드립 전문 매장의 초특급 단골이었던 오석진은 퇴직 후 집 근처 로스터리 카페의 초특급 단골이 되었다. 그곳에서 홀빈 원두를 주기적으로 구입해 손수 커피를 내렸다. 김영선이 헬스장에 가는 아침마다 오석진은 원두와 물의 양 분쇄 정도, 온도, 추출 시간까지 까다롭게 따져가며 정성스럽게 커피 한 잔을 내렸고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커피 맛을 천천히 만끽했다. 아침 7시 전에 부랴부랴 집을 나서야 했던 직장인 시절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여유였다. 당근마켓으로 가정용 콜드브루 메이커를 저렴하게 구입한 다음부터는 여름마다 직접 콜드브루 커피도 만들었다. 김영선이 물었다. 당신이 바리스타를 평생 사무실에서 페이퍼만 들여다본 사람이 서비스직을 할 수 있겠어? 오석진이 고량주 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일단 해봐야 알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오나영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아빠, 근무 시간이랑 페이는? 그런 얘기도 했어? 오석진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그건 아직. 하겠다고 하면 알려주겠지. 근데 별말 없는 거 보면 법정 노동시간에 최저 시급 아닐까? 식당 직원이 들어와 꿔바로우를 담은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메인 식사 주문을 받았다. 김영선은 마파두 부덮밥, 오나영은 고추짬뽕, 오민영은 삼선 우동, 오석진은 사천짜장을 골랐다. 오석진이 웃으며 직원에게 말했다. 우리 가족이 이렇습니다. 각자 취향이 참 뚜렷해요. 우리는 메뉴 통일 이런 거 절대 안 하거든요. 직원은 세련된 미소를 건네며 주문을 확인했다. 그의 군더더기 없는 응대를 보며 오나영은 생각했다. 아빠가 저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오나영은 오석진의 입맛이 까다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커피 애호가란 사실도 모르진 않았다. 그러나 오나영은 오석진이 내린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었다. 커피뿐 아니라 오석진이 만든 그 무엇도 심지어 라면이나 계란 프라이조차 먹어본 기억이 없었다. 그러나 오석진의 기억은 달랐다. 오나영과 오민영이 어린이였을 때 오석진이 만들어준 요리가 꽤 있었다. 여름에는 잔치국수를 자주 만들어줬다. 유부초밥도 간단히 만들기에 좋았다. 참치마요 주먹밥이나 간장계란밥도 단골 메뉴였다. 햄과 당근, 감자와 양파를 넣은 볶음밥도 아이들은 좋아했다. 볶음밥 위에 계란 지단을 얹어 케첩을 뿌려주면 더 좋아했다. 아이들은 야채를 싫어했지만 볶음밥에 들어간 야채는 잘 먹었기 때문에 브로콜리나 호박, 피망 등을 잘게 썰어 넣곤 했다. 아이들에게 파를 먹이려고 계란말이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복잡한 요리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떡볶이를 직접 만든 적도 있었지만 실패했다. 아이들은 떡을 한 입 먹어보고는 너무 맵다고 싫어했다. 떡을 물에 씻어서 줬더니 맛이 없다고 안 먹었다. 결국 오석진 혼자 떡볶이를 다 먹어치웠다. 그런 일들을 딸들이 기억 못한다고 오석진은 서운해하지 않았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김영선에 비하면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인 경우는 세 발의 피만큼도 안 되고 맛이 썩 훌륭했던 것도 아니고 그건 사실 요리축에도 끼지 못했으니까. 직원이 나가자마자 오나영이 물었다. 근데 아빠는 괜찮아? 자존심 안 상해? 오석진은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받은 듯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다. 자존심이 왜 상해?
아니, 그래도 아빠는 회사에서 부장까지 한 사람인데 이제 와서 친구 밑에서 그것도 최저 시급 받으면서 일한다는 게 나는 솔직히 아빠 친구들 말도 기분 나쁜데 애들도 아니고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이 친구한테 딴 거지가 뭐야. 오석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아직 젊어서 그래. 나는 이제 그런 거에는 자존심 생각도 안 들어. 우선 난 딴 거지가 아니니까 기분 나쁠 이유도 없고 여태 했던 일이라면 모를까 완전히 새로운 일에 뛰어드는 건데 최저 시급받을 수도 있지. 고량주를 한 모금 마신 뒤 말을 이었다. 아빠가 살아보니까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은 따로 있더라고. 그래? 어떤 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숨기려는 걸 상대가 억지로 들춰낼 때, 그럴 때는 인간적인 대우를 못 받는 느낌이라 본능적으로 자존심이 상하거든. 오나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다. 그게 예를 들면 어떤 거야? 오석진이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 방금 아빠가 말했잖아. 최선을 다해 숨기는 거라고. 그걸 내 입으로 굳이 말해야 할까? 오석진의 부드러운 대꾸에 오나영은 입을 다물었다. 아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대책 없이 무모한 사람과 뒤끝 없고 낙천적인 사람 외에 더 많은 문장을 덧붙여야 할 것 같았다. 어쩌면 아빠는 부장과 결이 완전히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자 이제부터는 회사에서 서글픔 없이 화만 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더불어 궁금해졌다. 부장이 최선을 다해 숨기고 있는 건 뭘까? 그리고 내가 남들에게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건 뭘까? 머릿속에 곧바로 두 글자가 떠올랐다. 불안. 사실 오나영은 언제나 불안했다. 원하는 대학에 못 갈까봐, 원하는 학점을 못 받을까봐, 팀플에서 제 몫을 해내지 못할까봐, 비난받을까봐, 취업을 못할까봐, 실패할까봐 매번 초조했다. 이직을 꿈꾸고 있지만 과연 더 나은 조건의 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이직에 성공한다고 해도 또 다른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직장에 머무르면서 부장이 퇴사하기를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마트에서 간장 하나를 사더라도 밀리리터당 가격을 확인해보고 선택하는 이유가 알뜰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신중해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후회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오나영은 후회에 취약했다. 여태까지는 성취에 집중하기보다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선택했다. 리스크가 적은 것이 성취에 가깝다고 믿었으니까. 오나영은 실패하고 싶지 않았다.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는가? 하지만 오나영과 유전자가 99.9% 이상 동일한 오석진은 그렇지 않아 보였다. 비애감이나 회한을 전혀 내비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람. 주식에 실패하고도 없어질 돈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30년 동안 했던 일과 전혀 다른 일에 도전하면서 어떤 무리도 없어 보이는 사람. 다가오는 화요일 자신의 환갑에 혼자 지리산을 오르며 오석진은 무슨 생각을 할까? 오석진이 최선을 다해 숨기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마침내 메인 식사가 들어왔다. 앞서 요리를 배부르게 먹은 오나영은 고추짬뽕을 두어 젓가락 먹고 말았다. 오민영은 자기 몫의 삼선 우동보다 김영선의 마파두부밥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김영선은 오민영에게 마파두부밥을 건네고 오나영이 남긴 고추짬뽕을 맛있게 먹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듯 호기롭게 사천짜장을 먹는 오석진은 전혀 노인처럼 보이지 않았다. 다시 최저 시급의 세계로 들어설 오석진을 바라보며 오나영은 100세 시대라는 말을 떠올렸다. 정말 100살까지 산다면 오석진은 이제 절반 조금 넘는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다. 황혼보다 정오,
디너보다 런치에 가까운 나이. 고개를 숙이고 음식에 집중하는 오석진의 정수리를 바라보며 오나영은 생각했다. 또래에 비해 풍성한 머리숱. 흰머리도 거의 없잖아. 아빠도 염색을 하나? 미용실에 가는 걸까? 아니면 셀프 염색을? 아빠가 그동안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오나영은 빈 접시와 냅킨으로 어수선한 테이블을 둘러봤다. 맥주는 반 병 정도 남아있었다. 복분자주는 거의 새 것 같았다. 고량주는 빈 병이었고 오석진의 술잔은 채워져 있었다. 사천짜장을 위해 딱 한 잔을 남겨둔 것처럼 보였다. 그제야 깜빡 잊고 하지 못한 말이 떠올랐다. 오나영은 맥주잔을 가득 채워서 들어보이며 말했다. 생일 축하해, 아빠. 오민영도 작은 잔을 들었다. 김영선은 물이 담긴 잔을, 오석진은 고량주 잔을 들었다. 앞으로 펼쳐질 제2의 인생을 응원할게. 오나영의 말에 오석진이 웃으며 대꾸했다. 제2의 인생은 이미 벌써 지나갔고 인생 후반전이라고 하자. 오나영은 오석진처럼 웃으며 말했다. 그래, 오석진 선생님의 인생 후반전을 위하여. 4개의 각기 다른 잔이 동그란 테이블 한가운데에서 가볍게 부딪혔다. 작품 해설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서로 다른 속도로 흐르는 4사람의 시간이 한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소설 속 배경은 아버지 오석진의 환갑을 기념하는 중식당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가족의 저녁 식사는 여느 집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메뉴를 고르는 사소한 신랑이, 술 한 잔을 권하는 아버지와 이를 타박하는 어머니,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며 친구들과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막내까지. 하지만 이 평범한 대화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작가의 시선은 각 인물이 짊어진 삶의 무게와 그들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예리하게 포착해냅니다. 이야기의 중심 화자인 첫째 딸 오나영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 청년의 초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인물입니다. 그녀에게 삶은 끊임없는 효율과 비용의 계산입니다. 대학 시절 돈 대신 시간을 써가며 버텨온 그녀는 취업 후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대가로 여유를 잃었습니다. 마트에서 간장 하나를 고를 때도 용량 대비 가격을 따지고 결혼과 출산은 감당해야 할 위험 비용이 너무 크기에 비혼을 선택합니다. 나영에게 삶이란 예측 가능해야 하고 실패는 곧 나락이라는 불안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녀가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나 건강을 걱정하는 것조차 효심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돌아올 경제적 부담을 미리 차단하고 싶은 방어 기제에 가깝습니다. 반면 아버지 오석진은 나영과 정반대의 지점에 서 있습니다. 명예퇴직 후 남은 퇴직금을 주식으로 날리고도 인생 참 길다며 허허 웃는 사람입니다. 딸의 눈에 아버지는 대책 없이 낙천적이고 무모한 사람으로 비칩니다. 그는 환갑의 나이에 친구가 운영하는 공간에서 최저 시급을 받으며 바리스타로 일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나영은 그런 아버지가 부끄럽고 안쓰럽습니다. 평생 부장님 소리를 듣던 아버지가 친구 밑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자존심 상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오석진이 딸에게 건네는 대답은 이 소설의 백미이자 주제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은 남들이 보는 내 위치가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 숨기고 싶은 것을 누군가가 억지로 들춰낼 때라는 아버지의 말. 이 한마디는 효율과 성과만을 좇으며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살던 나영의 세계에 작은 균열을 냅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인생은 순간의 희비에 일희일비하며 지쳐 떨어지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남들의 시선보다 자신의 즐거움과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야말로
아버지가 가진 진짜 어른의 품격이었음을 나영은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 김영선의 변화 또한 인상적입니다. 평생 머리를 쓰는 출판 일을 하다 퇴직 후 몸을 쓰는 도배 일을 시작한 그녀는 운동과 노동을 통해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감정 노동에 시달리던 과거와 달리 땀 흘린 만큼 결과가 나오는 정직한 육체 노동의 세계에서 그녀는 비로소 해방감을 맛봅니다. 이는 머리만 비대해지고 몸의 감각은 무뎌진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막내 오민영은 복잡한 현실의 고민을 귀여운 영상으로 잊으며 미래에 대한 막연하지만 긍정적인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네 식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생이라는 무거운 가방을 짊어지거나 혹은 내려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설은 거창한 화해나 눈물겨운 감동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 다른 네 개의 술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로 끝을 맺습니다. 아버지는 제2의 인생이 아닌 인생 후반전이라 정정하고 딸은 그 말에 웃으며 건배를 제의합니다. 이 소박한 건배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갈 앞날을 응원하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따뜻한 결말입니다. 나영은 아버지를 보며 생각합니다. 황혼이 아닌 정오, 저녁보다는 점심에 가까운 나이라고. 그것은 아버지를 향한 응원이자 불안에 떨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며 문득 내 어깨에 매달린 가방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영이처럼 우리는 역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쉼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나 미끄러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정작 눈앞에 놓인 맛있는 음식의 맛도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버지가 말한 숨기고 싶은 것이란 결국 나의 나약함과 불안일 텐데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 잔뜩 힘을 주고 살아온 제 모습이 거울을 본 듯 투영되어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설의 마지막 오석진의 태도에서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가진 것을 잃어도 남들이 비웃어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즐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그 무구한 낙관이 차가운 제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이 아주 심각하고 무거운 과제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으려 애쓰고 오답을 낼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작가는 오석진의 입을 빌려 말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넘길 수 있는 일은 그냥 넘겨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짊어진 가방의 무게는 가방 그 자체의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쑤셔 넣은 걱정과 욕심의 무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저도 나영이처럼 혹은 석진처럼 저 자신을 위해 건배를 하고 싶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조금 늦어도 괜찮다고. 우리 인생은 아직 점심시간을 갓 지난 오후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불안한 청춘이든 흔들리는 중년이든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시간 또한 여전히 찬란하게 흐르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최진영의 디너 코스였습니다. 오늘도 책 읽어주는 사람들 오디오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